요즘 서해 NLL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북한 배 한두 척이 선 좀 넘었다 돌아가는 그런 예전 같은 소동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훨씬 더 교활합니다. 어두운 새벽 여러 표적이 갈라져 속도를 올리고 무전과 항법 신호가 흔들리는 순간 승조원은 경고로 끝낼 표적인지 실제 사격을 준비하는 표적인지 골라야 합니다. 한 포를 돌릴지 유도 로켓을 준비할지 원격 화기를 붙일지 결심하는 동안 적은 거리를 줄입니다. 북한이 정말 노리는 게 바다 몇 킬로미터 더 차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노리는 건 우리가 이거 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망설이는 그 짧은 몇 초입니다. 대형함이면 판단이 쉽습니다. 그러나 빠른 고속정이 여러 방향에서 붙고 전자전까지 겹치면 어느 표적이 진짜 창끝인지 가르는 몇 초가 교전 전체를 바꿉니다. 그 몇 초를 북한은 숫자와 혼란으로 훔치려 하고 한국은 체계 통합으로 빼앗으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짧고 위험한 바다의 최전선에 한국의 새 고속정이 들어왔습니다. 76mm 함포에 130mm 유도로켓, 여기다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항제밍 능력을 강화한 함정 전투 체계까지. 한마디로 작은 괴물이 나타난 건데요. 북한 고속정들이 때로 몰려와도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얘네가 상대해야 하는 건 200톤급 배 한 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연평해전 이후 갈아넣은 탐지부터 발사까지의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니까요.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14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검독수리 비배치 2 1번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모형을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 진수와 시운전을 거친 첫 실물이 해군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전력화 과정이 끝나면 이 함정은 북방 한계선으로 갑니다. 이 장면이 한국인에게 묵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안전의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북한이 해상 침투를 반복할 때 가난한 대한민국은 넓은 동해와 서해를 작은 전력으로 쫓아다니며 막아야 했습니다. 한때 적의 다음 움직임을 따라가던 나라가 이제는 적이 움직이는 순간 어느 무장을 연결할지 함정의 두뇌가 먼저 준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구형 참수리는 그렇게 태어나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바다의 맨 앞줄을 지켰습니다. 제2 연평해전에서도 작은 참수리는 북한 경비정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병이 전사했고 부상자가 나왔고 함정도 잃었습니다. 그 상처가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검독수리 비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수리급 PKM이 늙어가자 한국은 큰 함정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접촉 해역에 빠르게 도착해 북한 고속정과 맞붙을 새 창끝을 만든 겁니다. 배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고 16척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HJ중공업은 이 16척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NLL의 압박 속에서 작은 전투함 생산선을 끊지 않았고 그 축적이 배치2 첫 인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평해전의 교훈을 추모 문구가 아니라 선체와 무장, 전투체계와 생산 일정으로 바꾼 겁니다. 약 200톤급 검독수리 비는 크기만 보면 거대한 구축함 옆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배입니다. 하지만 NLL에서 필요한 것은 먼바다의 상징이 아닙니다. 몇 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 표적을 확인하고 경고하고 필요하면 즉시 화력을 연결하는 배입니다. 배치1에는 76mm 함포와 130mm 유도로켓,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소형 전자 전장비와 대유도 탄기 만체계가 들어갔습니다. 추진기는 워터제트 방식입니다. 수심이 얕고 어망이 많은 연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고속정이 프로펠러에 모든 운명을 걸지 않도록 한 선택이죠. 자동화된 체계가 들어가면서 기존 참수리급에서 약 30명이 필요했던 임무를 20여 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승조원 숫자를 10명 줄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센서와 무장을 다루고 적의 움직임을 더 빨리 전투 행동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76mm가 앞을 찍어 누르고 130mm가 더 먼 표적을 노리며 원격 화기가 가까이 붙는 위협을 떼어내고 전자전장비와 기만체계가 함정의 생존을 지키는 겁니다. 작은 배에 무장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절반입니다. 배치2의 진짜 반전은 함포를 더 크게 바꾼 것도 로켓 숫자를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배치1과 같은 함형이고 주요 탑재 장비도 같습니다. 사진만 보면 똑같은 배 아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습니다. 배치1이 각자 뛰어난 기능을 지닌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은 단계였다면 배치2는 함정 전투체계라는 마에스트로가 지휘봉을 잡은 단계입니다. 130mm 유도로켓과 12.7mm 원격 사격 통제체계의 통제와 발사 기능을 전투체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어떤 무장을 붙일지 결정하고 그 무장을 통제해 발사하는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인 레이더, 머리인 지휘관, 팔인 함포와 로켓이 서로 대화하며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격 결심이 내려지는 순간 팔까지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선 내가 어디를 찌르려는지 상대가 이미 알고 주먹을 날리는 셈이니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한 척을 먼저 보내 반응을 보고 다른 척이 옆으로 파고드는 방식, 여러 표적을 흩어 한국 승조원의 시선과 손을 갈라놓는 방식도 상대 무장이 따로 움직일 때 효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표적 정보와 무장 통제가 한 체계 안에서 이어지면 숫자로 만든 혼란이 예전처럼 긴 시간을 벌어주지 못합니다. 작은 배에 눈과 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첫 배가 실제 해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겨우 200톤짜리 배가 바뀐다고 서해의 판도가 바뀔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뀝니다. 그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죠.
76mm 함포는 이 구조에서 정면의 주먹입니다. 적 경비정이나 고속정이 위협 행동을 계속하며 가까이 들어오면 강한 포탄으로 전투력을 끊는 무장입니다. 130mm 유도 로켓은 그보다 앞에서 적의 접근 계산을 흔드는 창입니다. 기관포를 맞추기 위해 끝까지 거리를 줄여줄 필요 없이 유도 무장을 표적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척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에서 특히 부담이 됩니다.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가까운 거리의 작은 표적을 막고 승조원이 한 밖으로 몸을 내미는 위험을 줄입니다. 76mm와 130mm, 12.7mm가 각각 큰 포, 로켓, 기관총으로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거리와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같은 판단 흐름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전투는 장비 목록이 긴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고 먼저 무장을 붙이고 먼저 사격 결심을 현실의 포탄과 로켓으로 바꾸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몇 초가 줄었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와 발사가 전투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방향은 선명합니다. 북한이 접근하며 훔치려던 시간이 별개의 화면과 통제장치 사이에서 사라지는 대신 한국의 한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황제밍 능력 강화는 그 뒤에서 시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현대전의 전파 방해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항법을 흔들고 통신을 늦추고 표적 정보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어 지휘관의 결심을 늦추는 공격입니다. 바로 그 망설임이 빠른 고속정에는 거리이고 기회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방식의 재밍을 준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전 환경에서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함정에 들어갔습니다. 배치2가 항제밍 능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방해가 시작되는 순간 눈과 손이 함께 굳는 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이더를 흔들고 무전을 어지럽힌 뒤 고속정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계산, 숫자를 늘려 표적을 흩뜨리면 한국 승조원이 무장 사이에서 시간을 잃을 것이라는 계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북한 고속정대로 와도 끝났다는 말은 적함이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와 속도와 혼란으로 한국의 대응 시간을 빼앗던 교전 공식이 끝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치2의 핵심은 200톤 선체가 아닙니다. 방해 속에서도 탐지와 통제와 발사를 한 흐름으로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전투체계를 묶었다고 북한 고속정이 자동으로 격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서가 표적을 잘못 읽으면 강한 함포도 엉뚱한 바다를 보고 빠른 체계도 사람의 결심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파도와 안개, 어선이 뒤섞이는 NLL에서는 표적 식별과 승조원 숙련이 더 중요합니다. 130mm 유도 로켓은 탄약과 점검이 따라야 하고 76mm 함포는 정비와 급탄이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3배만 받을 것이 아니라 표적 자료와 훈련, 정비, 탄약, 상급부대 정보 연동을 함께 굴려야 합니다. 부두에서 열쇠를 넘겨받았다고 전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조원이 같은 화면을 믿고 방해 속에서도 임무를 이어갈 때 체계 통합은 실제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함정의 두뇌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 두뇌가 쏘라고 명령하는 주먹, 그러니까 탄약 자체도 훨씬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국산 76mm 철갑고 폭탄입니다. 기존 고폭탄이 선체에 부딪히는 순간 폭발한다면 철갑고 폭탄은 선체를 관통한 뒤 충격 지연신관이 작동해 내부에서 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겉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장비가 모인 안쪽으로 파고드는 탄입니다. 개발은 2019년에 시작됐고 2023년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 8월 양산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2026년부터 해군 인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일본함에 이미 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분명합니다. 함정의 두뇌는 무장 통제를 묻고 76mm 국산 탄약은 적 선체 내부를 노립니다. 북한은 함포 구경만이 아니라 그 포를 언제 쏘고 어떤 탄을 공급하며 다음 함정이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생산 일정은 북한 입장에서 더 불편합니다. HJ중공업은 배치1 16척을 전량 건조해 인도했고 배치2에서도 발주된 16척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원대가 계속 투입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를 산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면서 실전 경험을 다음 배에 업데이트하는 무서운 생산 라인을 우리가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과 국방력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판돈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일본함에 이어 2026년 안에 후속함 3척도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최상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이 함정을 적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 현장 대응력을 갖춘 함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NLL에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완성될 최고급 함정이 아니라 지금 승조원을 태우고 전력화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배입니다. 배치1에서 확인된 문제를 고치고 30여 건의 개선과 보완을 반영한 함정이 한 척에서 멈추지 않고 뒤를 이어 나오는 겁니다. 고속정 한 척의 성능만 보면 북한도 대응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와 함포를 비교하고 숫자를 더 밀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 함정이 표적을 보고 무장을 고르고 발사하며 재밍을 버티는 체계를 묻고 후속함을 계속 배치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 척을 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전투체계로 움직이는 세대 전체를 상대해야 합니다. 조선소의 생산선과 해군 전력화 일정, 국산 유도로켓과 원격화기, 76mm 탄약이 연결되면 북한은 오늘 NLL에 있는 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안전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거든요. 과거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피해 뒤에 무기를 보강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운용 경험을 체계에 넣고 반복 생산해 도발 이전에 현장의 시간을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장병이 몸으로 메웠던 몇 초를 국산 전투체계와 생산선이 되찾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200톤급 고속정은 구축함과 잠수함보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NLL의 전쟁은 배수량 순위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현장에 닿고 표적을 가르며 화력을 연결하느냐로 시작됩니다. 워터제트가 기동을 만들고 전자전장비와 기만 체계가 생존을 붙들며 76mm, 130mm, 12.7mm 무장이 거리별 위협을 맞습니다. 배치2 전투체계는 그 장비들이 따로 놀지 않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의 진짜 무게는 200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연평해전의 교훈, 고속정 생산선, 국산 무장과 탄약, 전자전 대응, 승조원 훈련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참수리 한 척을 시험한다면 작은 배의 강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쌓아온 제조, 정비, 납기, 전투체계, 연안전 교리를 동시에 시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신형 참수리와 북한 고속정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진짜 승부는 한 포 대 한 포가 아닙니다. 북한이 숫자와 속도, 혼란과 전파 방해로 시간을 벌려고 할 때 한국 해군이 얼마나 빨리 상황을 식별하고 적절한 무장을 연결하느냐입니다. 무장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눈을 보고 같은 결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해상 침투를 따라가며 막던 나라였고 연평해전에서는 장병의 희생으로 바다의 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정을 만들고 무장을 연결하고 탄약과 후속함까지 같은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이제 NLL의 시간표는 우리가 짭니다. 2026년 8월 14일 첫 배치2가 해군에 인도됐고 전력화 과정을 거쳐 북방 한계선으로 향합니다. 연내 후속함 3척도 그 뒤를 따릅니다. 북한이 다음 도발을 계산한다면 한국 고속정 한 척에 한 포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연평해전 이후 쌓아온 하나의 거대한 연안전투 체계를 상대해야 하니까요. 한국의 신형 참수리는 이미 해군에 도착했고 이제 최전방 바다에서 북한의 다음 수를 기다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해를 지킬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포병월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